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태풍 콩레이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쯤 타이완을 지나며 약화할 것으로 보여 국내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제주도 등 남쪽 지역에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국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며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 단체에 이어 총장들까지 자율휴학 승인을 요구한 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막혔던 의정 갈등의 물꼬가 터질 전망입니다. 피부 속의 췌장 조직을 이식해 혈당을 조절하는 새로운 당뇨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복잡한 췌장 조직을 인쇄한 덕분인데 동물 실험에서 4개월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를 배포한다고 밝히면서 애플 기기에 인공지능 탑재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AI가 탑재된 아이패드와 매개용 소프트웨어도 함께 출시하고 최신 실리콘 칩 M4를 장착한 아이맥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가 AI 연구 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 AI 허브에서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AI 연구 거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AI 연구 거점은 내년까지 2,300평 규모로 확충될 계획인 서울 AI 허브 내 설치되며 글로벌 AI 리더를 키우고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연구 생태계의 구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구 거점 구축과 운영을 맡은 기관은 카이스트와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협력 기업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포스코 홀딩스, LG전자 등이 참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연구 거점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연구자들이 일정 기간 국내에 상주하며 도전적인 AI 연구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유상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AI G3로 도약하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가 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의 AI 연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제품보다 피부 탄력을 3.4배 높이는 유연한 LED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건재 교수 연구진은 3,770개의 마이크로 LED와 광 확산층을 이용해 진피를 자극하는 얼굴 밀착형 마이크로 LED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마스크는 점이 아닌 면 전체가 고르게 빛을 내는 방식으로 1.5mm 깊이의 진피까지 빛을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고 3차원 종이접기 구조를 적용해 얼굴의 굴곡과 돌출된 부위에 밀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마스크가 피부 탄력과 주름, 처짐, 모공 등 8가지 피부 노화 지표에서 탁월한 개선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온 화상의 부작용 없이 얼굴 진피 전체에 미용 효과가 제공돼 홈케어 노화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 아래에 췌장 조직을 심어 혈당을 조절하는 새로운 당뇨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강현욱 교수팀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 조직인 췌도 이식체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피부 조직 아래 이식해도 혈당 조절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이식체는 간단한 절개로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 발생 시 간이나 신장과 달리 바로 회수 가능해 수술 부담과 합병증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췌도 이식체를 당뇨병 쥐에 이식한 결과 쥐가 4개월 동안 혈당 조절 효과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식체의 복잡한 구조를 정밀 바이오 3D 프린팅으로 찍어내 인체 피부 아래에 이식이 적합한 크기로 제작 가능해 임상 적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착륙에 쓰일 착륙 후보지 9곳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학계, 산업계와 함께 과학적 가치와 임무 성공 등을 고려해 노블 림2, 슬레이터 플레인 등 9곳을
아르테미스3 유인 우주선 착륙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달의 남극에 있으며 달의 남극은 얼음 상태의 물이 다량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나사는 아르테미스3 임무의 착륙지로 13곳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5곳을 유지했고 추가로 4곳을 더해 총 9곳을 새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아르테미스3 임무는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것으로 오는 2026년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21호 태풍 콩레이가 발달하면서 올가을 한반도 부근에 이례적으로 11월 태풍이 북상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73년 동안 우리나라는 11월에 태풍을 맞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요. 과연 이번 태풍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혜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21호 태풍 콩레이입니다. 이북은 바다 온도는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는 높은 상태로 태풍은 당분간 더 발달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 후반 태풍 중심 풍속은 시속 180km로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매우 강한 수준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콩레이가 한반도와 일본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심상치 않은 태풍 경로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새로 발표한 전망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이례적인 11월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긴 하지만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완을 통과한 뒤 세력이 약화하는 데다 남하하는 찬 공기에 가로막혀 중국 남부 해안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가 산출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지난 73년 동안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상륙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11월 1일경 타이완을 지나면서 급격히 강도가 약해지겠고 이후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과정 속에 북쪽의 찬 공기를 만나 추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첫 11월 태풍은 피했지만 올가을 폭염과 호우에 연이은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남하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는 가을 날씨가 워낙 이변이 많아서 태풍이 약해져도 비구름으로 인한 강한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남은 비구름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최대 4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며 지속적인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수년간 기온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현지 시간 28일 주요 온실가스 3종류, 즉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지난해 각각 420ppm과 1934ppm, 336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7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각각 151%와 265%, 1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기후온난화 원인의 64%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0년 사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MO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ppm 이상씩 12년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MO는 지난해 육지와 바다의 온도는 185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으로 급감하더라도 현재 온도 수준은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환경부와 유엔 환경계획은 내년도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제주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한국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첫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지난 2022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선언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선도해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등 애플의 기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애플은 자사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최신 시스템 온칩 M4를 장착해 처리 속도를 약 2배로 높인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도 출시했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패드와 맥용 소프트웨어 버전도 함께 출시했는데 애플의 이번 AI 기능 출시는 지난 6월 처음 공개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은 많은 이메일에 다 확인할 필요 없이 당일 예정된 점심 일정이나 탑승권 등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지난 10년 사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584억 달러에서 올해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5년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재정 보조금을 37배 늘렸고 유럽연합과 일본, 독일 등도 큰 폭으로 확대했지만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주요국들의 보조금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인은 우리나라도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에 나서게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민생협의체에서 지원 정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 날씨에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는 노약자는 뇌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나 어지럼증,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보고 꼭 병원을 찾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흔히 찬바람과 함께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7월 1,800여 명에서 12월 2,200여 명으로 24% 느는 등 겨울철에 훨씬 많습니다. 또 일교차가 1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선 2.7%로 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증세나 갑작스러운 언어,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잠시 생겼다 사라지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꼭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겠지 하실 텐데 그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가 크게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생겼다가 열린 거거든요. 그 동맥경화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막힐 수가 있어요. 뇌졸중 발생 후 치료 골든타임은 3, 4시간으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10명 중 4명은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 좋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 등 심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큰 고통을 남깁니다. 겨울을 향해 가는 환절기,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위험인자를 가진 만성 질환자와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 접종 예약이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29일부터 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은 최대 3회까지 접종이 필요하며 이전에 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회를 맞아야 하는 모더나 백신과 3회를 맞아야 하는 화이자 백신 가운데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늦어도 내년도에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생기고 의대 학생들 역시 큰 피해가 예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려면 휴학원을 대학별로 자율 승인하는 것이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풍철인 요즘 각종 예약 플랫폼을 통해 캠핑장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가보면 올려놓은 사진과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예약 플랫폼도 캠핑장 사진 관리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진은 화사했지만 화장실에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했다. 사진과 달리 낡은 시설에 식탁도 없었다. 하도 속는 경우가 많아 이젠 캠핑장 사진은 거의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예약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사진이나 설명이 게시한 것과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위약금 설명도 달랐다는 걸 포함하면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플랫폼에 올려진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설비 등에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주차가 안 돼도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약관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도록 하면서 사진이나 설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플랫폼이 정기적 안내를 하고 플랫폼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인지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플랫폼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거래를 당일에 그 장소에 가서 취소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피해가 좀 발생할 우려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이 개별 캠핑장은 물론 펜션이나 호텔 등의 분야에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성수기 숙박요금이 최대 40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팝과 물놀이가 결합한 워터밤 축제가 열리는 9개 지역 숙박시설 47곳 중 한 호텔의 경우 주말 요금을 1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 5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8월 여름철 성수기의 숙박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이 최대 196%,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라 성수기 요금은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까지 최근 2년 7개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상담은 총 200건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문제 관련 상담이 121건, 60.5%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사업자에게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해당 가격, 환급 기준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7일 밤 강원도 횡성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포상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 곳곳에 작물이 뽑히고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밤사이 멧돼지가 출몰한 흔적입니다. 고구마 심은데 이렇게 망을 안 쳐놓으면은요 들어가서 그냥 전수 파먹어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럼 포수가 나온다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횡성에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오인 사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경기 연천군에서도 멧돼지를 쫓던 엽사 한 명이 일행 중 한 명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 한 명이 숨진 연천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가인데다가 멀지 않은 곳엔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도 보이는데요. 오인 사격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다니기가 좀 불안하지. 그리고 컴컴한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지. 농가에 내려와서 다 피해주고 그러면 밤에 돌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총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마 그 사건을 바로 떠올릴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이렇게 멧돼지를 잡으려다 사람을 쏘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멧돼지 같은 야행성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 무리한 포획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총을 지금 갖고 가는 건지 아닌지 방심, 깜빡.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마리에 뭐 20만 원부터 지금 뭐 5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돈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는 엽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만큼 수렵 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0월이) 다 지나고 이제 11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은 늦더위로 인해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단풍이 피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완전 제로로 만든다 해도 현재 온도 수준은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했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비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